세상에 가장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비즈니스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평생 안 망할 줄 알아요. 미국은 아직도 드림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한인들이 종사하는 비즈니스 중에 가장 끝판왕은 역시 끝판왕 수준으로 가기 직전이, 그래서 이런 타입이 이제 은퇴자들이 운영하기 쉬운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사업자로서 말고 좀 투자자로서 네, 좀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네, 있으실까요? 실제로 뭐 실패 사례나 아니면 좀 대성공 사례라든가. 있죠. 우선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여러 업종들의 부침이 많이 이제 심하잖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간 게 이제 95년도에 네. 처음 갔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직종이 스몰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한인 마켓 안에서 비디오 렌탈해주는 집이 최고였어요. 블록버스터 같은.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네네. 한국 비디오들 빌려주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나온 그 뭐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들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오잖아요. 이제 미국 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해가지고 그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은 무슨 비디오가 나와요. 이거면은 그것만 갖고 왔는데, 세상에 가장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비즈니스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켓 안에 딱 하나씩만 있었으니까, 한인 마켓이라고 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시애틀 전체 해봐야 그 당시만. 뭐 너댓 개밖에 안 되거든요. 평생 안 망할 줄 알았죠. 똑같은 예로 블록버스터 아까 비디오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안 망할 걸로 봤고, 세탁소 망할 거라고 얘기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 빨기도 해야 되고 다름질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종들이 다 사양업종이 됐죠. 비디오 업종 다 사양업종 됐죠. 세탁소도 다 사양업종이 됐습니다. 지금 세탁소 팔고 사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기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그 코인워시랑은 별개인가요? 별개 얘기죠. 지금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업종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애지간합니다. 한국도 요즘 뭐 맞습니다. 자유복장으로 많이 자유복, 됐습니다. 네. 미국도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게 바뀌었고, 또 옷감들이 발전을 하면서 빨고 나서 물빨래가 되는 옷감들이 많아졌고, 빨고 나서 툭툭 털어서 말리기만 하면 다림질 안 해도 되는 옷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세탁소를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세탁소에 가면은 행어에 쫙 걸렸으면 이게 다 돈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세탁소를 팔고 살 때 행어에 몇 개가 걸려있는지를 보고, 이런 걸 보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세탁소를 사는 바이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아무리 한 달에 몇만 불을 벌어도 업종 자체가 이제 사양업종이 되는 거죠. 또 기계도 올해 이제 이 옛날 같이 뭐 퍽이라든가 약간 휘발유 냄새 나는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걸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 물질을 다룬다 그래서 점점점 그 리테일 빌딩에서도 쫓겨나는 상황들이 됐고. 그러면 숙박 관련은 어떨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부동산에 컨텐츠를 입힌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메이저 트렌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정말 소위 말하는 썩다리 매물을 사서 좀 고시원을 리뉴얼을 해서 이제 좀 밝게 바꾼다던가. 사실 플립이랑 에이드랑 정확히 일치하는 포인트인데, 아마 미국은 요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안착을 했을 거라. 그렇죠. 숙박업은 좀 어떨까요? 숙박업을 얘기를 하자면, 대학교 앞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하는 이제 학생용 아파트, 기숙사용 아파트, 그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숙박업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계통입니다만, 이런 계통들은 은퇴자들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이제 좋은 쪽이죠. 내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기 싫으면, 일반적인 아파트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이 많아요. 그리고 뭐 6개월만 살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3개월만 살다 나가겠다든가. 그러면 20유닛이 있는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쇼잉하는 사람,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교 앞에 아파트 경우에는 계약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을 1년을 계약을 하거든요. 애들이 처음 학기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학기가 끝나는 8월 말까지. 그러면 6월 중순이면은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요. 2달 비어 있어도 돈은 내야 돼요. 돈은 내야 돼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방이 뭐 8개 한 건물이 이제 주로 이제 요런 타입이 요즘 새 건물들이 많이, 옛날 된 집을 헐고 3층짜리 주택을 이제 만들어서 아래층은 이제 키친, 그 다음에 뭐 다이닝 에리아, 뭐 리빙룸, 그 다음에 2층부터는 방 4개, 각 층마다 뭐 목욕탕 하나씩. 요게 이제 기본적인 3개층짜리 건물 하나거든요.
네, 이런 게 지금 시애틀 중심으로 보면은 한 달에 인감이 한 7,000불을 앞뒷작 정도 됩니다. 7,000불에 방 하나당 900불 정도 하면은 방이 8개면은 7,200불이잖아요. 그 7,200불에서 프로퍼티 텍스 인슈어런스는 내가 내야 되니까, 집주인이 내야 되니까 한 1,000불 정도 그걸로 빠지고, 유틸리티나 이런 거는 다 테넌트가 내요. 그 테넌트들이 어떤 형식이냐면은 그 대장 학생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 대장 학생이 자기가 먼저 쇼핑을 해서 집을 골라놓은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8명이 계약을 할 때 한 번에 계약을 해요. 8명이 한 번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싸워서 꼭 나가는 애가 생겨요. 1년 동안 다 있질 않고. 자기보다 더 친한 친구가 생겨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이사 가기도 하고. 그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7명만 돈을 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빠져나가면 나머지 7명이 얘 것까지 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를 항상 메꿔 놓고 나가니까 집주인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이 이제 은퇴자들이 이제 뭐 숙박업은 아니지만 가장 운영하기 쉬운 아파트와 호텔의 어떤 중간 형태와 같은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유니버시티 워싱턴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숙박업, 뭐 호텔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시애틀 지역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질 않고 미국 내에서 스몰 비즈니스로 하게 될 때는 뭐 아주 작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하죠. 뭐 마켓이라든가 또 조그만 레스토랑이라든가 또 뭐 세탁소라든가 이런 리테일 가게를 하다가 차츰차츰 돈을 이제 모으게 되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 주유소, 이것도 상당한 자본력을 물론 갖춰야 되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뭐 호텔, 모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거든요. 물론 규모가 큰 주유소는 호텔, 모텔보다 더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유소 쪽보다는 호텔, 모텔 쪽이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업종 자체를 갈아탈 때는 이제 위쪽 업종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비즈니스의 뭐 말하자면 끝판왕? 이게 이제 호텔, 모텔업이라고 보시면 숙박업이요? 예. 되게 일손이 많이 가는. 많이 가긴 하는데요. 내가 익숙하기만 하면, 해당 비즈니스에 익숙하고, 내가 그 오퍼레이션에 익숙하기만 하면 사실은 내가 매일 가 있지 않아도 그 종업원들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주유소 쪽보다는 호텔, 모텔 쪽이 내가 매일 가서 매일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인플로이로만 돌릴 수 있는 더 쉬운 업종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호텔, 모텔의 경우에는 좀 소규모의 모텔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랜차이즈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좀 규모가 있는 50방, 60방 정도 이상급이 되는 호텔, 모텔들은 대개 다 크레딧 카드로 어드밴스드 부킹을 하거든요. 내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내가 미리 부킹을 하고 크레딧 카드로 미리 개런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뭐 부킹닷컴이나 호텔. 그렇죠. 익스피디아도 있고 또 개인 뭐 요즘 구글로도 많이 들어가서 합니다. 구글로도 하고 웹사이트로도 쳐서 들어오고, 다양한 경로로 온라인 이 부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거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캐시가 빼돌려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죠. 옛날 같으면 많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스몰 비즈니스 쪽으로 갈 수 있는 끝판왕이 호텔, 모텔업인 거죠. 그러면 혹시 이게 일종의 아마 오너분들이 사업 수완에 따라 워낙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역시 한국 고시원으로 친다면은 입주민들한테 좀 밸류를 많이 대접을 해드리는 인상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라면을 무제한으로 드린다든지, 이제 밥이랑 김치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이게 원가로 치면은 사실 몇만 원 안 되는데, 입주민들은 라면 저거 한두 개 때문에 사실 오래 머물고 그런 타입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업 수완을 좀 발휘할 그거 정확한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또 호텔 트랜잭션을 했는데, 그 호텔 트랜잭션 중에 좀 저희가 좀 특이하게 봤던 게, 일반적인 호텔들은 음료수를 팝니다.
자기가 프론데스크에다가 냉장고 놓고 돈을 받고 하나씩 주는 경우들도 네네. 물론 있고요. 네네.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데는 이제 밴딩 머신을 해가지고 동전 넣고 또는 지폐 넣고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매매했던 그 호텔은 그게 없어요. 밴딩 머신이 없더라고요. 네네. 꽤 규모가 크고 연간 매출이 뭐 몇십억 되는 쪽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그 작은 냉장고에 그 이제 브렉퍼스트는 이제 아침에 주니까 브렉퍼스트 에리아에 작은 냉장고에 음료수를 꽉 채워놔요. 꽉 채워놓고 마음대로 가져가게 합니다. 오. 그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가 얼마 안 돼요. 방금 알면서도 오 네, 했거든요. 네. 콜라 요만한 거 하나에 한 캔에 15전? 17, 20전도 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돈 받고 팔 때는 뭐 1불에 팔기도 아, 월마트 하는데 가면 가격이네. 네. 그러니까 그거 코스코에서 그냥 떼기로 사와서 거기다가 채워놓고 그거 있으면 손님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방값은 10불, 20불 더 비싸서 150불씩 내는데 130불, 저쪽 가면 130불인데 여기는 150불에 있는데 아침에 그거 하나 공짜로 먹거든요. 네. 또 뭐 가지고 올라가면서 물도 한두 개 더 가져갈 수 있고 이걸 더 좋아하세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마케팅 포인트인데 그런 거 같이 또 이제 주변 지역의 호텔마다 들어오는 층들이 많이 다르죠. 또 뭐 보잉 옆이라든가 이런 데는 출장자들이 아무래도 네네. 많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메니티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어메니티가 크게 있을 필요가 없죠. 또 어떤 곳들은 옆에 또 좋은 식당을 선호하는 고급 출장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은 호텔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큰 호텔 같은 경우는 차를 세워놓고 방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큰 차를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여기 한국도 그런 차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또 파킹랏이 아예 바깥쪽에 있고 복도도 바깥쪽에 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죠. 예. 요즘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복도가 있는 호텔 모텔을 보기가 좀 어려울 텐데. 거의 없죠. 예, 미국은 이제 바깥쪽에서 복도로 들어가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좀 범죄와 많이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타입의 네. 근데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러인이라는 개념이죠. 네. 모터인이라고 해서 자동차 타고 와서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건 황무지 벌판에 그게 하나 덜그러니 서서 거기에서 저 오토바이 타는 또 오토바이 쪽도 오고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랜차이즈 호텔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저가들의 브랜드들은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 호텔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거든요. 일반 호텔들하고. 대신 문만 열고 나오면 바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대형 차들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데들은 그런 데들은 조금 더 싸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더 들릴 수도 있고 대신 또 코비드 때는 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지 않고 좁은 복도에서 이 환기가 안 되는 복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남들하고 같이 안 있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선호했던 사실 그 구조는 적도 통풍이 있어요. 바로 그렇죠. 되니까요. 네. 바로 되고 남하고 같이 숨을 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선호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층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마다 로케이션마다 주된 고객층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호텔 같은 업종도 보면은 이제 워싱턴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주를 보면은 가장 큰 고속도로가 이제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I5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게 북쪽 끝으로는 캐나다 국경사회가 있고 남쪽 끝으로는 멕시코 국경까지가 있습니다. 또 I-90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이 동쪽 끝으로는 서쪽 끝으로는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의 바닷가 쪽이 있고 이거를 동쪽 끝으로 가면 보스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서쪽에 있는 고속도로 하나, 그 다음에 가장 북쪽에 있는 고속도로 하나가 인터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각 주를 넘나드는 고속도로가 이제 시애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호텔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매상이 올라간 집들이 많은데 이게 코로나 때하고 약간 지금 다른 상황이 와 있는 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난 한 1시간 정도 안짝으로 들어가 있는 곳들은 매상이 좀 떨어진 곳들도 한 시간이면 사실 한국에서는 꽤 전혀 긴 다른 거리죠. 도시. 네, 여기도 다른 도시입니다. 네. 여기 뭐 도시가 자그마한 도시가 있고 네네. 저희가 통칭 그냥 시애틀, 벨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도시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시애틀이 100만이 안 돼요.
저희가 얘기하는 시애틀이요. 지금 뭐 한 87만, 90만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벨베는 또 뭐 9만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도시 이 에리아에서 보면은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애틀이나 벨뷰를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남북으로 길거든요. 이쪽으로는 바다니까 이게 이제 기형적으로 남북으로 길어졌어요.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가. 서쪽은 바다니까 동쪽으로 한 20마일 다운타운에서 아래 위로는 한 50마일. 그래서 여기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100마일이라 그러면은요. 한국은 대전보다 멀리 있습니다. 서울 그런가요? 네. 천안보다 훨씬 아래쪽이죠. 그 정도를 갖고 어떻게 출퇴근을 해야지만 미국은 하거든요, 그거를. 그럼 궁금한 게 보통 트럭커 분들은 동서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보통. 그럼 그 I5 같은 세로 도로는 좀 어떤 분들이 주로 활용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 컨테이너를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이제 LA 쪽으로는 뭐 롱비치 항구, 뭐 몇 개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포틀랜드의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항구, 그 다음에 시애틀의 타코마, 시애틀, 요렇게 몇 개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대형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들이. 거기서부터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내륙으로 갈 때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갈 때는 동서로 가는 이제 차를 타고 동서로 가는 거. 남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i5가 됐던 i90가 됐던 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죠. 그럼 어떤 분들 브이로그를 보면은 이제 트럭 이제 완전히 해 떨어진 다음 내려서 그런 모텔로 이제 그렇죠. 많아요. 근데 되게 자주 하신 거죠. 항상 이 도로를 다니면 늘 오는 호텔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고정 고객이 상당히 확보가 호텔들도 많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모로인들은 오히려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데들은. 그런 건 조금 더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들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 같은, 시애틀 중심으로 본다면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에는 그런 호텔들이 오히려 개수가 적죠. 복도가 바깥쪽에 있는,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바깥쪽 복도에 있는 호텔들도 그런 규모의 호텔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상급의 프랜차이즈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만실이 자주 나오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들은, 시애틀 같은 도시도 여름철들은 뭐 비도 안 오고 굉장히 날씨도 좋고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런 도시거든요. 습도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는 아닌데 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이긴 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호텔, 모텔들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이제 뭐 캐시 온 캐시, 내가 들어가는 현찰 대비해서 돈이 얼마 나오느냐, 또는 매매가 대비해서 돈이 얼마나 벌리냐, 거기서 이제 캐피탈 레이트라고 저희가 말해서 줄여서 캡레이트 합니다만, 그런 캡레이트를 따져서 뭐 10%냐, 8%냐, 12%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비즈니스 중에 한인들이 종사하는 비즈니스 중에 가장 끝판왕은 역시 호텔 모텔 쪽. 거의 끝판왕 수준으로 가기 직전이 주유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리테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다면은 이제 좀 그런 필수제에 가까운 커머셜들을 하는 게. 그렇죠. 또 뭐 한국에서 금방 들어오신 분들이 호텔 업종 들어가시기, 주유소 업종 들어가기 사실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운영해주는 업체들이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는 업체들이. 한국은 주유소도 좀 권리금을 주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권리금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미국 내에서도요. 대신 이제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내가 이제 사게 되면 파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뭐 몇 블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몇십 마일을 떨어져야 될 수도 있고. 편의점 출자할 때. 그렇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죠. 그걸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단골 고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을 그 정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비슷한 업종으로 옆에 생기면 나는 그 단골을 뺏기게 되니까 이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호텔, 모텔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마일씩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뭐 특이 업종에서 뭐 한식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게 될 때는 몇 마일 정도는 차 타고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막 20마일, 40마일씩 떨어지죠.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육개장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20마일, 40마일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주유소 같은 경우들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바이어 쪽에 좀 프렌들리해요.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비즈니스를 사서 권리금을 주고 샀을 때 좀 더 바이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단, 이런 건 좀 있죠. 이제 뭐 한국에서 종종 그런 분쟁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내가 어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건물 주인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권리금을 보장해달라. 미국은 이런 건 또 안 통합니다. 네, 그래서 남의 건물에 내가 들어가서 비즈니스만 내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미리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리스가 몇 년이 남았냐. 혹시 이 건물이 다운타운, 벨뷰 다운타운이나 시애틀 다운타운이나 또 외곽 도시 중에서도 그런 이제 개발 지역들이 있습니다만, 개발이 앞으로 될 지역에 있어서 뭐 독소조항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건물 주인이 이제 당신 나가세요라고 6개월 전에만 노티스를 주면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이건 또 거주형이랑은 또 다르죠. 다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리스 계약서에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야 돼요. 특히 비즈니스를 이제 거래하실 때는. 주택은 그래도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과 같이 건물주가 어떤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다. 종종 사업 비자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업종이 되게 아무래도 정보가 좀 빈약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식당, 그다음에 좀 멀리 가면 이제 주유소인데, 호텔은 좀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걸 워낙 불특정 다수를 매일매일 맞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운영해주는 오퍼레이션 회사가 또 따로 있다라고 설명은 드려도, 근데 아무래도 그 심리적 허들과는 별개로 미국 현지에서는 반대로 수익률이 그렇게 큰 줄은 또 새삼 잘 알게 됐습니다. 아마 한국보다 그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주유소도, 한국은 주유소가 완전히 사용업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주유소가 아니면 그렇죠. 많이들은 이제 없어졌고 마진율도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도 주유소 그러면 한국 내에서도 드림 비즈니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드림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진율도 높고, 뭐, 주유소가 뭐 곳곳에 물론 있지만 그만큼 자동차도 많고,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기도 하고, 저도 물론 전기 자동차를 하나를 탑니다만, 또 한 대는 기름 쓰는 자동차를 타고 있거든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전기 자동차만 타고 있을 게는. 그래서 이제 기름차도 하나, 뭐, 와이프가 쓰기도 있고,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기도 하고. 몇십 년 걸리겠죠? 이게 전기차로 다. 한국은 지금 최근에 건설하는 건물들은 이제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몇 대 이상 이렇게 설치하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그거를 규제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규제를 안 하더라도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매매한 호텔도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전기차 전용 충전기가 아니고 일반 거에다가 완속 충전기를 꼽아서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회사에서,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한전 같은 데죠. 전기회사에서 보조금을 줘서 전기차 전용 충전기를 호텔 주차장에 배치를 하게끔 이런 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이 지금 미국은 좀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화 걸어서 부킹을 할 때 물어봐요. 전기차 충전이 있냐고. 없다 그러면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들도 이제는 그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대신 이제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좀 보조 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